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경북 포항에 영일만 석유층 탐사 계획을 밝히면서 대한민국이 산유국 대열에 합류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한 석유와 가스 매장량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시추 단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석유와 가스 생산이 실현될지 여부, 즉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해당 분야 전문가신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계획인데 8광구 6-1광구 북부에 걸친 해역이고 영일만 또 인근으로 알려진 곳이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발견된 게 아니라 그동안 꽤 긴 시간 탐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곳으로 알려졌어요. 맞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네, 이제 한국에는 뭐 유전이 있는 지역이 뭐 서해, 남해, 동해 지역이 있는데 네. 잘 아시는 대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이제 가스를 생산하던 이제 동해 가스전이 있습니다. 네네. 그쪽에 이제 북쪽 지역을 뭐 오랫동안 물리 탐사도 하고 구조 조출하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상당 기간 오랫동안 돼서 이제 뭐 최근에 뭐 2D, 3D 하는 것처럼 네네. 지하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탐사를 진행을 더 해서 입체적으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D는 뭐 라인을 깔아서 수직 방향만 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D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돼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아니면 정확하게 정확도. 땅 속을 갖다가 이제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서 네. 이번에 이제 유망 구조를 여러 개 도출을 해서 예. 이런 일들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망구조 도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산업부 발표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석유 가스 개발 과정이 처음에 이제 물리 탐사 자료 수집, 그다음에 전산 처리, 자료 해석, 그다음에 딱 이게 나옵니다. 유망 구조 도출, 네. 그다음에 탐사 시추, 부전 여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일단 현재 유망 구조 도출 단계다 이거잖아요. 네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제 석유를 찾으려면 네. 이 석유가 있는 집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땅 속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방법으로 집이라는 찾을 수 표현을 써요. 집.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트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랩. 그러니까 예. 뭐를 가둬두다는 뜻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냥 쉽게 하면 이제 집이라고 집이다. 생각하시면. 예. 근데 석유가 집이 있으면 만들어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소스락이라고 하고 예. 근원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원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랩이라는 이제 유망 구조가 있어야 되고 예. 만들어진 장소랑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장소가 모여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석유 부존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 유망 구조가 이제 영어로는 프로스펙트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구조니까 예. 이런 구조 안에 얼마만큼 석유가스가 있을까. 그럼 일단은 집이 커야 많이 있을 수 있죠. 아주 전문적인 내용인데 제가 아는 단어들이 계속 그렇죠. 나오네요. 프로스펙트. 예. 네, 그래서 이런 유망 구조를 도출을 하면 석유의 부존 여부는 모르는 겁니다. 네. 일단 이제 있으면 이런 집에 석유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시추를 통해서 석유의 부존 여부를 확인해 보자. 네.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앞으로 시추 포함한 추가 탐사까지 남은 과정 어떤 게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게 탐사와 시추에서 생산으로 넘어갈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그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그다음 교수님 보기에 그 시기가 좀 언제쯤 될지 뭐 그게 궁금해요. 모든 게 다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예, 하거든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탐사 시추를 해서 네. 석유의 부존 여부가 확인이 되면 얼마나 있는지를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매장량.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시출할 때 말씀드린 대로 뭐 1,000억이나 얼마가 돈이 들어가니까 들어간 돈보다는 석유 가스를 생산해서 팔면 돈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예.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자원량이 얼마고 그중에서 얼마를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수하는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뭐 회수해서 팔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면 투자비랑 그다음에 생산 설비도 또 많이 지어야 돼요. 네. 해상에다 해상 플랜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용들을 다 뽑아서 경제성 평가를 엄밀히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나오면 얘를 개발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네. 이제 그런 다음에는 한 10년 가까이 사실은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최소한 10년은 걸립니다. 네. 일이 잘 될 때. 방금 이제 매장량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뭐 어떻게 판단해요? 이렇게 뭐 찔러봐요? 아니면 뭐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제 매장? 일반적으로 탐사 단계에서는 매장량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게 되고요. 안 써요. 근데 이제 한자로 하게 되면 매장이니까 뭐 땅속에 있는 양 그렇게 예. 되는데 이제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네. 땅 속에 있는 석유의 양을 탐사할 단계에서는 자원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원량.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는 리소스라는 말을 쓰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식 용어로는 탐사 자원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시추에서 찾으면 개발 단계로 넘어가야만 매장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매장량의 원래 정의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현 시점에서 생산이 가능한 양이에요. 근데 이제 오일이 100이라는 양이 땅속에 있어도 예. 석유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한 평균 35%밖에 생산이 못 돼요. 예. 그러니까 65%는 땅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가스는 이 작은 구멍만 있어도 유동이 잘 되기 때문에 한 90% 이상 생산이 돼서 가스의 가스는요? 경우에는 이제 해수율이 일반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금 가스 얘기하셨는데 일단 가스가 시추할 때 보면 그 응집된 구역까지 해저 그 아래 지층 뚫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해당 층에 닿으면 가스 얼마 있는지도 좀 파악이 됩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일단 시출은 예. 땅속까지 지상이랑 연결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구멍만 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그 뭐 안에 아주 구체적인 그렇죠. 것까지 아는 건 석유나 아니군요. 가스가 있으려면 이제 예. 물리 검층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검층이라는 건 이 석유가 포함되어 있는 지층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네. 그리고 그 안에 석유가 있는지 가스가 있는지를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 작업을 가겠대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석유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려면 시추하는 동안에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 안에 뭐 오일이나 가스가 섞여서 농도가 높아지면 아 지금 우리가 시추하는 지점이 저류층을 통과하고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시추 예정 지역 지정된 곳이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사가 탐사 계속했던 지역입니다. 지난해 8월에 철수 이사 밝혔는데 미국 심해 탐사 기술 분석 전문 기관인 액트지오 측은 유망 구조 찾아냈다 이렇게 결론 내렸거든요. 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 측에 자체적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비슷한 데이터 놓고 이렇게 다른 해석들 나오기도 합니까? 그죠. 어차피 이제 땅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쉽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퇴적물들이 쌓인 데가 뭐 강에서 생길 수도 있고 호수에서도 퇴적물이 생기고 바다 가까운 데서 생기고 먼 곳에도 퇴적물들이 쌓여서 지금의 형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증거들은 대부분 시추를 해서 나오고 아니면 물리 탐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플레이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소설 쓰듯이 예.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도출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베테랑처럼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여러 광구들을 이미 탐사를 한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직감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증거들을 모아서 이런 플레이 컨셉들을 이제 도출을 하고 그 안에 석유가 있을 수 있다 없다를 이제 의견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오은주 씨가 어떤 말씀하셨냐면 산유국 진입을 위해선 리스크가 있더라도 시도는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석유 개발 자체가 네. 한 30% 미만의 성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하려면 결국 덩치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야 실수를 하더라도 나머지 성공한 거에서 나머지 실패한 거를 갖다가 이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저 석유 회사들 뭐 쉘이나 엑소모빌들이 120년 넘게 그냥 계속 존재를 하는 이유가 바로 큰 회사들만이 생존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데 만약에 한국 같이 손실이 있더라도 큰 걸로 그냥 저기 그쵸. 충족을 시키니까 네. 여러 개를 실패를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못하면 100개를 하는데 100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거를 참아줄 수 있는 기관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열심히 이제 과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액트지오 측 아브레우 고문이 네네. 성공 확률 20%다.
실제 20% 성공 확률 도출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지금 시출을 하면 이 중에서 이제 석유가 나올 확률이 20%라는 의미인데 네. 좀 전에 이제 석유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모여 있을 수 있는 장소, 네. 그게 이제 저류함의 트랩이고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있죠. 그럼 적어도 3개 요소에 확률을 갖다가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스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인근에서 석유가 발견된 적이 있다 그러면 그 점수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네. 만약에 50%의 확률로 소스락은 있다. 그다음에 구조를 도출했으니까 구조가 있을 확률이 뭐 80%다. 그럼 2개 곱하면은 40%죠. 예. 마이그레이션이 될 확률은 잘 몰라서 한 50% 된다 그러면 다 곱하면 20%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회사별로 그 안에 디테일하게 요소들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네. 단순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3개만 예를 들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또 따져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 네. 전체는 0이 되네요. 0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래서 여하튼 잘 되기는 어렵고 안 되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0인 거는 없는 거예요. 그 변수 중에. 20%가 나왔다는 거는 예. 그중에 0으로 보는 거는 아직 없는 거죠. 없는 근데 이제 거죠. 이런 거는 시추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추가 확인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어떤 요소들이 작동이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시추의 확률이 또 바뀌겠죠. 네. 다음 시추고. 아브레 고문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영일만 인근 동해 심해 지역이 세계 최대 심해 유전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과 비슷한 구조다. 실제로 그런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건? 지금까지는 이제 그 트랩이라고 하는 밥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네네. 구조를 주로 찾다가 지금은 이제 층서 트랩이라고 해서 위에 이제 투과도가 없는 지층이 있어서 광역적으로 큰 규모의 구조를 찾은 게 이제 심해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와 유사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네. 여기에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탐사 성공률 자체가 처음에 보기에는 아마 20%도 안 됐다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 탐사 성공률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과학적으로 여러 리스크를 보고 불확실성을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보고 여기에 탐사 시추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본사는 미국 휴스턴 아브레우 고문 자택이고 매출액 미미하고 뭐 세금도 납부 안 된 것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과연 믿을 만한 기업이냐 이런 의구심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반면에 또 아브레우라는 그 인물 자체는 이 분야에서 꽤 명성을 쌓은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네네.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직접 만나보지는 못한 분이고 예. 이제 그분들의 커리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 건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석유 회사인 엑손 모빌에서 이 탐사 쪽의 팀장도 오래 하시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태적 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 그 대표도 학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약간 권위가 있는 학회예요? 태적 학회? 그렇죠. 예. 이게 석유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학회고 연관성이 제일 큰 학회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액트지오에서 수행한 게 탐사 자료를 해석을 해서 유망 구조를 도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이 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네. 뭐 컴퓨터랑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 한두 사람이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뭐 좀 커야지 이렇게 또 믿을 수 있고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석유 개발 쪽에 관여된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큰 회사들은 그 모든 분야를 다 갖고 있는 거고 여기 특화된 분야들은 탐사 중에서 이런 자료를 해석해서 플레이를 도출하는 일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규모라는 거는 큰 의미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번 과정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대통령이 직접 이제 해당 내용 발표했고요. 네네. 근데 상업 생산 가능할 경우에 가능한 시기 아까 뭐 한 10년도 얘기하셨는데 2035년으로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현 정부 임기 종료된 지 한참 됩니다. 네.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언급했다는 거는 좀 뭐 강력한 추진 의지랄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이례적이긴 하죠. 근데 네네.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그 과학 기술 사업 쪽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원래 민감하니까 예, 이제 예. 정치적인
분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일하기가 어려워지죠.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5개를 시추하려면 뭐 5천억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이 국회가 예산 승인해야 되는 그런 그쵸.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네. 넘어가는 게 관건이고요. 그만큼 이제 뭐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아니면 뭐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가능성 진짜 있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죠? 고위험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꼭 정부가 안 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이 네네.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도 민간 기업 투자하고 같이 병행하는 뭐 방안 네. 이런 것도 고려에 범직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이제 해외에 그런 회사들이 많은 이유는 거기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석유 산유국으로 된 지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기업이 엄청 크기 때문에 뭐 한두 개 프로젝트에서 실패한다고 해도 기업이 휘청거리는 일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공사나 그런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제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는 상태로 이제 접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민간 기업도 10년 동안 만약에 계속 실패를 하면 누가 밀어주겠어요. 그 민간 네. 기업의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민간 기업이 나서서 장시간에 리스크가 큰 거를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태에 있고요. 네네. 뭐 저 2개, 3개 정도의 기업만 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히 하는 경우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예, 예. SK 어스온 그다음에 SK ENS 뭐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있죠. 예, 예. 네네. 자, 김병희 씨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가는 추세에서 장기간 시추를 해야 할 텐데 이후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유가 떨어져서 경제성 없어질 가능성까지 어떻게 걱정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누구나 이제 미래 유가는 모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석유는 한국이 이제 지금 현재 원유를 1년에 쓰는 양이 10억 배럴 정도 돼요. 네네. 10억 배럴이면 100불을 하게 되면은 한 140조죠. 수입하는 금액만. 네. 근데 만약에 50불로 떨어진다 그러면 70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현재 그거를 일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타겟은 오일보다는 가스예요. 그동안에 그 심도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가스기 때문에 네. 가스를 하는데 이제 가스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중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방출이 석탄에 비해서 한 40%를 줄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소 에너지의 대부분을 지금 현재는 그 천연 가스를 개질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스팀을 집어넣어서 개질해서 얘를 나오고 또 하나 거기서 발생되는 CO2는 이 가스전을 다 생산하고 그 안에 주입을 해서 네. 격리를 시키는 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그 화석 연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치가 괜찮다고 보고요. 네네. 자, 방금 이제 환경 얘기, 오염 얘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2010년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죠. 거기 네네. 설치했던 원유 시추 시설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11명 숨지고 1억 7천만 갤런 원유가 바다에 유출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유출 사고인데 BP가 미국 정부에 24조 원을 배상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석유 탐사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좀 있습니까? 좀 크고 작은 어떤 이런 오염 사고들이? 오염 사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할 때 뭐 파이프가 유출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은데 이렇게 시추를 하다가 시추하는 동안에 뭐 고압 압력이 높은 데를 만나면 얘를 컨트롤을 못해서 네. 이렇게 사고가 나오죠. 그래서 디버터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로도 나왔고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아침에 출근했더니 이제 이 사고 터졌다는 얘기를 사실은 예. 들었습니다. 어디서 2010년. 일하셨어요? 전 이제 코노코 필립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 그러시군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지금 이게 이 회사가 이제 24조를 배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와 똑같은 돈을 그러니까 이게 2빌리언이죠. 네. 20억 불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양을 나머지 민간 기업에 복구하는 비용이나 또 썼어요. 그러면 이게 40조잖아요. 50조. 40조, 50조 되는 돈이면 예. 웬만한 회사는 다 나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BP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브리티시 돈 거예요. 페트롤리엄이 버텼군요. 50조가 나가고도. 그렇죠. 이게 보통 1년에 이 회사들이 수익금이 보통 20조에서 많게는 40조까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예. 몸집이 작은 회사들은 이제 이게 한번 이런 사고가 나면 이제 회사의 존폐까지 이제 관련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환경오염 이런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에너지 주권 측면에서 볼 때 뭐 석유 생산 여부는 중요한 국부라든지 뭐 에너지 뭐라 그럴까요? 자원화라 그럴까? 뭐 에너지 안보나 뭐 자원 에너지 안보. 안보. 예.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한 뭐 1분 이내로 남았습니다. 짧게 네네.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자기 나라의 진주 보석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에너지 소비 수입하는 게 한 140조 넘으니까 1년 예산 600조 뭐 이렇게 해도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를 계속 수입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중에 1%면 그 1조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적어도 국가의 경제나 산업의 기본이 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정권 바뀌죠. 뭐 사장님 바뀌죠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들이 이제 국가의 뭐 에너지 안보나 자원 안보에 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